일단 거기 한번 나쁜 사람으로 딱 잡히면 나 죄 안 지었다 하면 주리를 틀고 계속 고문해서 그 대답할 때까지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고 말도 안 되게 그걸 견뎌도 죽고 안 견뎌도 죽는 그런 걸 한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참 잔인한 존재, 좀 잔혹하고. 그 조선 시대는 나름의 이제 재판 기능이 있었어요. 형은 이제 태장 도유사 이렇게 해가지고 태는 50대 미만, 10대부터 20대 이게 좀 작은 몽둥이로 장은 60대부터 좀 더 굵은 걸로 때리는 건데 아, 매의 종류도 예, 달라요. 예. 작은 거 중간 거 대자 그다음에 이제 치도곤이라고 제일 큰 거 이제 아, 그 옛날 치도곤 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 치도곤. 네. 큰 거. 감옥은 태형을 못 가둬요. 그냥 때리기만 하고 장형부터 이제 가둘 수 있는 거예요. 태장. 이게 하옥하라가 그 네. 사람들 매일 장- 맞는 장영부터 거였어. 하네, 장영. 어쩐지 밤신마다 지쳐 계시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도형은 관아 같은 공공기관에 가서 소금을 굽거나 쇠를 발구거나 그런 힘든 일을 하는데 일단 장형부터 하고 시작해요. 맞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대부터 일단 맞고 우선 일단 아, 야, 되게 60대부터 60대 맞고 소금 있는 창고에 가서 이러면 얼마나 쓰라리겠어. 그리고 60. 그다음 유는 이제 유배. 우리 제주도 아까 유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사형 대신 사형에 좀 감해서 한 거라서 윤종 씨는 장 100대입니까? 유배 2년입니까? 아, 근데 유배도 맞고 시작하면 아니 안 맞고 유배 안 안 맞고 유배 2년. 아, 유배가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이방인 근데 프로젝트 하고 이게 계시니까. 유배는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보통은 예. 맞고 끝난 게 나을까요? 근데 맞다 보면 죽어요. 허리 맞아서 죽어요, 되게. 근데 여기서 그리고 사형도 되게 다양했어요. 일단 뭐 교살형, 교수형. 이렇게 교살, 목 매서 죽인 거. 뭐 능지처참 이런 거. 능지처사도 있어. 양팔을 뜯어서 네. 한 거잖아요. 그건 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랑 술에 이렇게 해가지고 찢는 거는 거열형이고 그 능지처사는 아편을 먹이고 살은 상태에서 최대한 늦게 살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솜을 넣어가지고 혀 깨물고 죽지 못하게. 그게 능지처사. 고통을 진짜 느끼게 하는 잔인한 거. 형벌이야. 그리고 육시는 죽은 시체를 목을 자르는 거예요. 육시. 타사는 이제 사약을 먹는 거예요. 근데 사약을 먹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약이 또 쉬운 게 아니죠. 예, 몸에 나쁜 것들 다 넣고 뭐 심지어 모래도 막 넣고 막 그래서 이제 먹는데 잘 안 죽는데요. 그래서 사약을 몇 포를 더 가져간대요. 몇 배를 더. 아, 참 쉬운 게 없네. 아, 이게 사실은 좀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형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형은. 네. 근데 아까 막 카멜이 발바닥 맞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고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형벌하고 또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 재판이라는 건 항상 사실을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사실을 확정할 때 지금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도 있고 뭐 과학 수사도 있고 뭐 프로파일러도 하고 DNA 검사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증언을 많이 들어보는 거죠. 자백이죠. 자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진술이 다르거나 물증과 다를 때 이제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건 증거조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정상적인 고문은 이렇게 회초리 대고 때리는 거예요. 30대까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잘 안 부니까 그 고문 기법은 별게 다 있었던 거죠. 고족형이라고 발을 쪼개는 거예요. 발가락 쪼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장이라고 엄지발가락을 양쪽에 딱 묶어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때리는데 근데 잘못 때려서 엄지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간대요. 그게 아마 아 이게 아까 그 그건가 하멜의 보네요. 그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난장. 그다음에 단근. 이거는 이제 힘줄을 끊는 거고. 예. 이게 방송에 왜 주로 줄이가 나오는가 봤더니 제일 방송용으로 녹화하기가 편하네요. 그나마 그나마. 그리고 포락은 쇠막대기를 발가락에 넣고 불로 지지는데 끈을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서부터 태우는 거예요. 쫙 와서 발가락까지. 곤장 가지고 바르말 할 때까지 정강이를 친다거나. 듣고 있기가 쉽지가 않네. 그냥 형벌이잖아요,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다 범법행위가 지금 지금 안 되죠. 고문 자체가 범법 행위예요. 고문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게 규정상 1907, 8년이에요. 그때까지는 적법하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범인을 고문을 해서 자백하게 만들라.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이 사람이 견디는 걸 봐서 진술의 심리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징벌을 받고 억울한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누명 쓴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요거를 쓸까 온 게 이게 규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찰이 팩트를 수사하고 검사가 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그거를 제대로 했는지 판단을 하고 교도소는 또 교도 그 형을 관리하고
모든 다른 주체가 그걸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 목관화 같은 데 가면은 그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경찰, 검사, 그렇지. 판사.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잡아온 사람이 어느 순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네? 아 그럼 난 풀어줄래. 이러면 자기가 잡아온 것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이잖아요. 그럼 야 일로 와.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 한번 나쁜 사람으로 딱 잡히면 나 죄 안 지었다 하면 주리를 틀고 계속 고문해서 그 대답할 때까지 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되는 거고. 다 원님 앞에 가서 그냥 네. 다 판정받는 거네요. 예. 일단 형벌을 그냥 집행해요. 일단 재판이 나오고 그냥 집행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큰 의미가 없어. 네덜란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법체가 이루어졌을 나라였을까요? 17세기의 네덜란드가. 그때도 고문이 적법한 그럼요. 그 예. 절차였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유럽이 30년 전쟁 중이었는데 그 최악의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거의 또 이거보다 거의 끔찍한. 그러니까 완전 사법 무법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마녀 사냥도 그렇죠. 여전히 네. 횡행하고요. 그 뒤에 마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물에 빠뜨려서 쭉 가라앉으면 무죄예요. 마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무죄고 사람이니까. 거기서 살아나면 마녀가 유죄고 또 마녀라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걸 견뎌도 죽고 안 견뎌도 죽는 그런 걸 한 거죠. 야,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이런 걸 가지고 인간은 참 잔인한 존재, 좀 잔혹하고. 심지어 뉴턴이 나온 이후에도 마녀사냥이 계속됐어요. 유럽에. 예. 이게 엄청난 무자비한 시대가 어떤 근자까지 이어진 거네요. 사실 근대 이런 형법 체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실 근대의 어떤 사법 체계 오히려 우리를 이제 구하게 된 거죠. 우리를 그런 끔찍한. 그래서 근데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고문이 지속돼 왔고 우리나라도 거의 1908년인가 7년인가에 정식으로 이제 고문이 없어졌거든요. 고문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작동했던 거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고문을 왜 하냐면 자백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증거의 왕은 자백이라고 그랬고 우리 조선에서도 자백받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백을 끊어내는 방법을 고문을 쓰니까. 그렇죠. 예. 예. 고문을 한다는 그 가능성 자체가 자꾸 이제 그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을 무고하게 또 죽여갔죠. 엄궁동 사건 지난번에 얘기한 것도 맞다. 고문해서 네, 그것도. 진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고문을 막으려면 고문을 하지 말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자백을 안 해도 될 권리를 인정해 줘야겠다 원천적으로. 그래서 이제 발전한 것들이 묵비권이라고 하는 진술 거부권. 자백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왜 고문하면 고문으로 처벌하고 잘못한 사람이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왜 진술 거부권까지 줘? 그냥 범죄인 입장에서는 야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맞춰봐. 그럼 수사기관이 막 열심히 해서 그 국가 예산을 들여서 다 맞춰줘야 돼?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갔던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이 고문의 역사를 보면 왜 그런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요. 그러니까 의심이 섞여 있다면 무죄인 거예요. 정황적으로 네. 유죄 같으나 무죄가 나죠. 네. 증명하지 못해. 근데 우리는 무죄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낫길티란 말이 더 없다가 정확한 아니고. 거예요.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입증해야 되거든요. 뭐 검찰이나 수사관이 유죄라고 거의 확신을 했을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진 증거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면 불충분한 게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자기의 유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쪼여감?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라고 해서 나머지 안 풀린 포인트를 불게 하는 방법? 소머리 곰탕을 하면 곰탕이 몇 조각 떠 있잖아요. 그걸로 소머리를 역추적해서 못 그려요. 그렇잖아요. 그 몇 조각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의 증거는 다 그래요. 영화 속에는 딱딱 이게 퍼즐 몇 개 맞추면 진짜 소머리가 탁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항상 시간적, 공간적 이 궤도에서 다 빈틈이 다 있는 거예요. 몇 점 없는 거 가지고 엮는데 그 빈틈을 전부 다 메워주는 게 자백인 거죠. 그동안 이춘재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해왔는데 부인하기 어려운 결정적 증거를 들이대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초기 9건의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DNA 조사 결과가 나오자 결국 이춘재는 범행을 털어놨습니다.
보통은 DNA 증거나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 자백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구미에서 네네. 여자아이가 살인,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DNA로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엄마. 근데 DNA 검사를 3번, 4번, 5번을 해서 똑같이 나왔는데도 본인은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되게 화제가 됐던. 네네네. 믿고 신뢰하는 국가수인데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정말 이 사건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국내에서 정말 드문 사건이거든요. DNA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는 범죄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부에서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자백이 안 된 유죄가 네.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반성하지 않는 걸로 그렇죠. 하겠죠. 그렇게 평가하죠. 판단할 수가 자백해서 없지 않을까요? 하는 거와 다르죠. 확실한 수사, 확실한 판결을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네요. 이것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알쓸 범잡